가계 부채가 심각하다 그러지만 전체 가계 자산 대비 부채가 10몇 %밖에 안 돼. 나라 망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부동산에서 우리가 좀 꼭 알아야 할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두 번의 격변을 겪었는데 첫 번째는 외환위기고요. 네. 두 번째 사건은 카드 위기입니다. 이 둘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외환위기는 뭐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전국 부동산 가격이 다 같이 오르던 나라가 서울 독주 시대가 열린 게 저때고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단독주택이 오르던 게 아파트만 독주한 게 외환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1990년대 초반에 신도시 건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가 회복된 게 정보통신산업 위주로 회복이 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정보통신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큰 특징이 나왔어요. 바로 어떤 특징이 나냐면 아파트와 수도권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밖의 시장,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1년 그 포모 장세 때 빌라 오피스텔 사는 것까지는 찬성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고 다닌 게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어져요. 그런 시장의 특성이.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급매라도 팔 수 있는데 급매를 해도 단독이나 빌라는 못 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형성된 게 97년이에요. 그래서 97년 이후에 보면 아파트 값은 V자 회복을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빌라 가격은 천천히 회복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큰 변화고요. 네. 두 번째 큰 변화는 2002년 카드 대란 이후에 나온 변화인데 그 이전 2002년 이전에는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집값이 올라요. 금리가 상승하는데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구나. 대출을 안 해줬군요. 네, 대출을 전혀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이 2천만 원까지만 해줬어요. 그때 그렇구나. 공기업이었죠. 주택은행이 공기업이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금리가 올랐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97년에서 2002년 사이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금리랑 부동산 시장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경기예요, 경기. 그때는 오로지 경기. 경기가 좋으면 집값 오르고 경기 나빠지면 집값 빠져요. 그렇구나.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가 오르니까.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가 불명확해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금리 오를 때 집값이 올라요. 이런 골 때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2003년 카드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은행들이 신용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 알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택담보대출로 다 가거든요. 그때 바뀌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2003년 이후에는 그래서 1997년에는 주택의 지역과 형태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고요. 2003년 이후에는 경제 환경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대응이 달라져요. 너무 명확해지는데요, 네. 머릿속이.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팁을 드리면 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주는 정책이 나올 때 그때 정말 금리가 낮은지 봐야 되고 또 그때 우리가 선호하는 수도권이나 또는 지방이라도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에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 아파트 단지들 이런 걸 봐라라고. 제가 집 사는 거는 기준은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그렇게 한번 만났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만 봐라. 대단지. 그리고 두 번째 2019년 가격이냐.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이 정부가 해주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이냐. 이것만 보면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는 거는 아파트 더 비싼 거는 해당? 저는 지금은 추천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금리도 뭐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아파트 중에서도 또 보면 대단지에 인기 있는 지역들은 전부 2021년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9월 가격에 거의 95% 다 온 단지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단지는 제가 추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큼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고 싶은 거죠. 금리가 정말 그때처럼 대출금리 2%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묻는 거죠.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소득이 올라올 때까지니까 경기 여건을. 는 뭐 영향 안 미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세 번째 순위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경기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수출 잘 돼야 임금이 오르니까. 네. 임금이 잘 올라야 뭐 평택 예를 들어서 평택의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천안 아산의 아파트 가격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보이잖아요. 음. 그러면 금리, 그 다음에 아파트의 절대 가격, 이게 정말 비싸냐 안 싸냐 이런 것들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금리가 음. 지금은 중요한 거네요.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 그 뭐죠 한전체가 6% 왔잖아요. 이게 지금 4% 안 하잖아. 네. 금리가 아직 고점에서 보면 한 2% 이상 떨어졌으니까 아. 주택시장이 붕괴된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3% 가야 더 오를 텐데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3%를 가야 한전체가 3% 정도 가야 은행채 금리도 떨어질 텐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지금 네.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는 중립. 아. 이제 좋은 장 끝났고요. 어. 이제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는지 뭐 올 연말 엘니뇨 효과 때문에 정말 난방유 유가가 폭락하는지 유가 한 번 더 빠지면 모르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지금은 이제 좀 그냥 뭐 아직 저평가된 단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도 되는데 무지성으로 사기는 지금 좀 어렵다. 그냥 이건 지금 사라 이런 이야기는 저는 작년 이맘때 했어야지. 작년 9월에 했어야지 왜 지금 하냐. 네. 아니다. 그럼 그런 기회는 또 오는 건가요? 자주 오죠. 자주 와요? 우리나라 되게 자주 온다니까요. 제가 5번의 사이클을 정리한 이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경기, 지금은 이제 금리거든요. 근데 금리라는 게 어떨 때는 2, 3년 주기로 움직일 때도 간혹 있잖아요. 네. 그게 2018년부터 22년까지 한 사이클 돌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막 18년에 금리 막 올리다가 20년 갑자기 올리던 금리를 전부 다 인하하면서 주택시장이 버블까지 갔다가 다시 인상하면서 폭락한. 그리고 시장금리가 먼저 빠지면서 정책금리는 안 내렸지만 시장금리가 빠지면서 유발한 또 상반기에 반짝 랠리.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년에 금리가 좀 빠질 걸 전망하죠. 저는 뭐 빠진다고 보는데 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리고 정부 정책금리가 빠진다라는 기대가 1% 빠진다가 기대인데 0.25만 빠진다 그럴 그러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실망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음. 그런 정도를 지금 보는 거죠. 음. 나쁘다가 아니라 네. 먹을 게 별로 이제 많이 줄었다. 아.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그 버블이 다 해소되고 출발한 단지들은 좋았겠지만 거래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늦게 움직인 단지들은 이제 뭐 반등한다 그러는데 그걸 저는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대단지 2019년 특례보금자리 요렇게 좀 노려보시고. 그렇죠. 특례보금자리도 이번에 금리 올랐으니까 이제 그게 끝나. 맞아. 이것도 거의 5% 조금 안 되는. 이제는 뭐 별 재미가 없죠. 그렇군요. 아, 그래도 그런 시기는 다시 온다. 자주 와요. 네. 박사님의 책을 읽어봐야 그 타이밍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100% 잡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때랑 비슷한데라는 생각만 가져도 이 책값은 충분히 건지잖아요. 아, 그럼요.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렇군요. 그 박사님께서 방송에서 한국 경제가 망할 수 없는 이유 2가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망한다는 근데- 사람들은 뭐.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주식시장도 이렇고 부동산 시장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또 소득도 경제 성장도 낮다고 하니까 경기도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망하지 않을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가장 제가 알기 쉬운 예를 드리자면 네. 우리가 빚이 좀 있어요. 한 10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데 네. 빚이 한 2억이 있어. 근데 내가 금융자산을 해외에 한 3억 투자해놨어.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2억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당신 집을 차압하겠어. 그러면 아직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8억은 내 거니까 내가 빨리 이걸 금매로 팔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해 놓은 3억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를 보고 이 집을 보고 망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죠? 아,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거죠.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왜 그러냐면 이제 가계 부채가 아. 심각하다 그러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가계 자산 대비 부채가 뭐 10몇 %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율 10억 중에 2억 정도, 맥스 2억 정도 대출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나가서 금융자산이 이제 이건 해외 금융자산을 제가 그냥 비유로 들었는데 금융자산의 절대액이 금융부채보다 훨씬 많아요. 한 배 반 정도 돼요. 아, 해외에서 더 높은 뭐 순자산이. 해외든 뭐든 국내 예금이든 다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네. 또 한 3억 되는 거죠 가까이. 순자산이 더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자산은 있는데 음. 잠깐 뭐 저금리 빚을 지고 있어서 빚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뭐 약간의 그 해외 투자해 놓은 거 건드리기 싫어서 또는 집을 팔기 싫어서 마통 만들어 계신 분들이 있는 거지. 나라 자체가 돈이 없어서 뭐 문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 나가서 국가 부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 국가 부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이제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에 대한 최고 전문가인 이상민 박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네. 그러니까 대응 부채가 있어요. 대응 자산이 있는 부채가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외평채 발행하고 뭐 통화채 발행하면서 만든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통화안정증권 뭐나 뭐 외환평채를 찍었는데 그게 달러를 그만큼 들고 있는 돈이잖아요. 외환시장 개입을 하느라고 쓴 돈이니까. 아, 네. 그러면 달러를 팔면 되잖아. 대응 자산이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 세수 구조. 그렇죠. 그걸 이제 팔겠다는 게 그걸 제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대거든요. 물론 이제 공기업 부채는 있겠죠. 그까지는 뭐 저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근데 공기업이라고 해서 또 들고 있는 자산이 은행 정부가 요것만 좀 올려주면 다 이번에 벌써 한전 흑자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가 그냥 레고랜드 이런 회사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남쪽에 고추 말리고 있는 공항들 뭐 이런 지역 네. 지역 정부가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은 분명히 제가 봐도 부실한데 천지고요. 거기는 그런 지자체에게는 징계를 하고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정부는 지방 정부 교부금 없이는 못 사는 지방들 많거든요. 그런 네. 지방은 그런 식으로 돈을 엉터리로 써서 거기가 어마어마한 적자를 일으켜서 경제 위험이 된다 그러면 그 지방 재정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뺐던지 어떻게든 해야지. 구조조정을 하면 될 문제이지 그게 나라가 망할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돈을 쌈짓돈 쓰듯이 하는 그리고 누가 다 슈킹하고 있는 건 저도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나라 망할 정도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건 동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식은 헬조선이 거기서 출연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인 거고 부동산 시장도 수익이 너무 나서 올해 상반기 너무 많이 올라서 서울 주도부터 이제 지금 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에서 지금 매력 있는 자산이 별로 없다. 이건 제가 동의하겠는데 네. 나라가 망한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1분기 0.3, 2분기 0.6% 성장했거든요. 네. 그럼 누적하면 0.9%고 하반기도 뭐 상반기보다 그렇게 나쁘겠어요? 네. 왜냐면 뭐 더 회복되고 있잖아요. 아니 금융 여건은 회복되고 있잖아요. 신용 여건은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퉁쳐보면 1% 후반은 나오는 나라인데 이 1% 후반이 나온 것도 정부가 재정 긴축을 해서 사실 1% 후반이 나온 거거든요. 네. 정부가 GDP를 거의 마이너스 한 1%를 깨먹었어요. 재정 긴축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예산안이 죄송합니다. 엉터리였던 거죠. 올해 이렇게 경기 나빠질 줄 모르고 만든 예산안을 만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재정 긴축을 해버려서 성장률이 상반기 1%도 조금 안 나왔는데 뭐 정부가 제정신이면 이렇게 불황인데 재정 긴축 계속 하겠어요?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정치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드릴 수 있는 건 나라 망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어서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정도이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해외 자산이 많군요. 해외 투자 자산이. 순투자 자산이 한 8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 건 또 몰랐네요. 잘. 뭐 원래 저 나라 망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통계 안 보여줘요. 감추고 싶은 통계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다양한 지표를 봐야 되는데. 예, 한국이 재미없다는 맞는데 망한다는 좀 과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박사님의 저서를 보면 중국 투자는 좀 추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데 네. 이제는 사요. 지금은 사요? 저 지금 사고 있고 저희들 프리즘도 자산 배분해서 중국 주식을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러세요? 배분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산 배분 투자, 국민연금 같은 이런 스타일의 자산 배분 투자는요. 평균으로의 회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 나라가 PBR이 1배다. 네. 근데 지금 홍콩 H 주식이 0.5배인가 그래요. 0.5배. 네. 그러니까 ELS 나긴 나지. 네. ELS 난리 났잖아요. 네. 그 정도가 되면 사야지. 한국도 제가 별로 한국 주식 안 좋아하지만 평균 PBR이 1.1배인데 작년 이맘때 0.8배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와서 이 가격에도 한국 주식 안 살 거면 맞아요. 뭐하러 한국 주식 투자하세요? 제가 망한다고 할 때 사야 저 된다. 웅 이사님이랑 네. 친하잖아. 자주 왔잖아. 나라 망할 때 사야 된다. 내가 했던 거 꼭 링크 달아줘요. 네. 저는 네.
웅 이사님 웅달짝방 와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예,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철학에 따라서 달러 스위칭 아니면 자산 배분하세요라고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스위칭에서 보더라도 뭐 액션하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작년에 저는 달러를 다 팔았으니까. 올해는 계속 원화 자산 많이 투자하고 자산 배분 투자는 많이 빠진 불쌍한 중국 주식 좀 사고 많이 오른 미국 주식 좀 팔고 뭐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환율이 좋으니까 달러 자산은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럼 불쌍한 저평가된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고 그러고 뭐 유럽으로 엄청난 전기차 수출이 늘어난다는데 맞아요. BYD나 CATL 보면 최근에 동반 폭락했단 말이에요. 잘 가다가. 세계 1위더라고요, 전기차 뭐 판매. 갈수록 더 올라가겠죠. 아.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 맞나요? 네. F 배터리로 다 채택한다는데 아. 이번에 나오는 현대차 맞아요. 리오 맞죠? 리오 전기차도 전부 LFP라며요. 아. 뭐 중국이 대세인데 네. 한국도 잘 해나가고 있지만 일단 저가차 쪽에서는 중국이 대세인 건 뭐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는 계속 수출입 통계만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거 전부 마이너스 20% 30%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들릴 때 수출주 또 환율 좋을 때 수출주 좀 사자. 그리고 많이 오른 수출주는 덜 오른 수출주로 갈아타자. 이런 게 저희 전략이에요. 근데 그 중국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일본처럼 한 잃어버린 30년 꼴 날 거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일본 주식이라고 해서 쌀 때 사서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오를 건 또 오르니까. 왜냐하면 일본 주식이 지금 은근슬쩍 역사상 최고치잖아요. 많이 쌀 때 사면 돼요. 그러네요, 또. 주식이라는 건 거기도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위에나 약세에 주가 외국인들 다 팔고 떠나가지고 바닥 박박 낄 때 외환위기급 주가일 때 사놓고 또 뭐 몇 년 기다리면 자산 배분 투자가 그게 좋잖아요. 네. 지금 딴 데서 미국 주식이랑 뭐 미국 금 환율 오르면 금값도 좋으니까 그리고 채권 이런 데서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 좀 헐어서 그러니까 많이 수익 난 걸 좀 팔아서 바보 된 거 좀 사는 정도의 저가 매수는 그렇게 해서 한국 주식을 작년에 산 거고 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박사님 끝으로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요? 저 N 많이 산다고. 그냥 프리즘에다 넣어버릴까요? 아니, 프리즘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종목에 재미를 찾으신 네. 분이라면 일본이랑 미국 리츠 한번. 오. 예, 그 둘 다 되게 싸고요. 배당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이게 리츠를 투자 판단할 때 잘 분산되어 있는 리츠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한국 리츠들을 제가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오피스랑 물류센터 이런 특히 유통 쪽, 소매 쪽에 너무 많이 비중이 있어서 그런데 네.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되게 좋을 때는 역사적인 배당 수익률에 비해서 되게 지금 높은 수준일 때는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N도 또 되게 약세니까. N도 사세요? 예, 그래서 N 투자 좀, 그러니까 아주 소액의 계좌. 전 대부분은 이제 스위칭하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집이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한 30%는 이제 법인이랑 프리즘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나면 이제 몇백만 원씩 좀 뭐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거나 하는 용도로 돈이 생길 때마다 여윳돈이 좀 생기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그 달러는 언제 사세요? 얼마 정도일 때? 달러는 지금은 안 사고 있는 게 지금은 일단 안 환율이 1330원, 맞아요. 40원 그러니까 사실 달러 있었으면 더 팔고 싶지. 너무 강세하네. 그러면 언제 정도 내려오면 사실 거예요? 몰라요. 내년에는 내려오겠지. 올해도 많이 내렸잖아요. 한 1,200원, 50원. 뭐 되면 또 좋죠. 1,200원 깨지면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그 달러 스위칭으로. 근데 그 달러의 절대적 수위보다는 한국 자산 시장에 국뽕이 유행할 때 달러를 사는 게 최고다. 한국 투자 채널이 저처럼 이렇게 뼈를 때리는 채널이 인기가 없어지고 우리가 최고야. 그때 팔아서. 그때는 팔아야죠. 팔아서 달러. 그리고 인스타에 누가 막 계좌 자랑할 때 뭐 새로 이번에 차를 샀네 그러면 삼각별을 자랑하고 뭐 말을 자랑할 때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기회를 기다렸어요 하고서 달러를 사면 되죠. 제 지나쳐 보면은 그런 게 되게 정확한 지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년, 21년에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와, 인스타 보기가 뭐 했던 게 벌써 이렇게 큰 돈을 벌어는 건 참 축하하는데 벌써 이걸 지른다고 뭐 그 중고 외제차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각될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달러를 사면 됩니다. 네. 박사님 오늘 정말 주옥과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투자를 하면서도 공부를 깊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코스피 200 특례 네. 편입 문제는 꼭 좀 한번 링크라도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 2015년 어. 삼성물산 링크만 아. 꼭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 링크 2개만 달아주셔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박사님 책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그 운용하는 방법 잘 모르실 경우 분산 투자 그러면 또 프리즘도 링크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박사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밌는 장이 저는 좀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이 박살난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요. 그냥 이제 또 개별 종목의 장인 것 같고 시장이 이제 또 옥석 구분을 하는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은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년에는 뭐 경기가 좋아질 여지들이 꽤 많이 보이니까 금리 인상이 멈추면 언젠간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시각으로 보면 또 지금 그렇게 주식이 뭐 좀 일시 조정 받는다고 도망가기는 다 도망가기는 좀 또 무서운 장이 아니냐. 예. 또 바이 더 딥, 그죠? 바닥에서 사면 우리는 버티며 먹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은 뭐 주식, 부동산 다 마찬가지니까 네. 염두에 두고서 올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돈의 역사의 저자이시자 프리즘의 대표이신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